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재테크 닥터 주영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LTV, DTI, DSR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지역 또는 이제 투기 지역에서는요 대출 규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즉 투기적이나 투기 과열 지역은 LTV DTI가 40%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정 지역의 경우에는 LTV는 60%였고 DTI가 50%였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LTV하고 DTI가 도대체 뭐냐? 라는 이야기를 상세히 말씀드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금융 용어들을 이해하고 계시는 것은 부동산 투자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댓글,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어떻습니까? 오늘은 조금 더 하얘졌죠? 예전에 방송 강의할 때처럼 오늘 간단하게 분장을 한번 해봤는데요. 반응이 좋으면 계속 한번 분장을 해보고요. 반응이 별로이면 원래 제 모습 그대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LTV라는 게 뭘까요? LTV는 영어로 loan to value의 앞글자를 따서 LTV라고 합니다. loan은 빌린 거죠. to는 나눈다는 이야기고요. value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LTV를요 우리가 담보 인정 비율이다, 또는 담보 비율이다, 또는 대부 비율이다, 융자 비율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할 때 담보주택 가격 대비 대출액을 몇 프로나 빌려줄 거냐, 그래서 담보 비율이다 또는 융자 비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주택인데요. 옛날처럼 LTV가 80%다라고 한다면 최고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출 한도 금액에서요 전세금을 포함한 선순위 저당권이라든가 또는 이제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 보증금이라든지 등등을 공제하죠. 흔히 이제 은행에서 방수공제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8천만 원 다가 대출되지는 않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이 만일 부실해지면요, 은행 같은 경우는 담보물을 경매 등으로 처분해서 대출금을 회수하게 될 겁니다. 자, 이때 회수액이 대출액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경매 낙찰가 또는 부동산 가격 하락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로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었겠죠.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은요,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도 금융기관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돕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LTV라고 하지요. 자, 반면에 DTI는요, 영어로 Debit to Income입니다. 그러니까 데빗은 정확하게는 데빗 서비스인데요.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내는 원리금이겠죠. 은행에 내는 것. to는 아까 나눈다 그랬죠. 그다음에 인컴은 이제 연간 소득, 연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는요, 총부채 상환율이다 또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다, 금융부채 상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갚아야 될 금융부채 상환액을요 소득으로 나눠서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즉 대출 상환액을 은행에 내는 원리금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있고요. DTI가 50%인 지역에서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대출을 받고 싶어도 일단 소득액의 절반, 즉 2,500만 원이 갚는 원리금이 되도록
그 정도 금액만 대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내는 금액이 2,500일 때 하고요. 3천만 원, 4천만 원을 은행에 낸다 가정해 보죠. 그럴 때 어떨 때 대출을 많이 빌렸다는 이야기일까요? 당연히 뒤로 갈수록, 즉 4천만 원을 낸다는 이야기는 대출 금액이 많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500으로 제한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더 많이 빌리고 싶어도 대출액이 제한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죠. 즉 LTV하고요. 총부채 상환율 DTI 규제가 금융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과거에는요. LTV만 적용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건 없건 주택가격이 과거에는 80%까지 빌려줬거든요. 그러니 뭐 누구라도 1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일단 8억이 대출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2002년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주택시장이 과열 현상이 나타나니까 당시 참여정부죠. 참여정부 당시에 DTI 규제라는 것을 추가 도입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택시장과 가격 변화에 따라 LTV하고 DTI를 올렸다 내렸다 지역에 따라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조정을 함으로써 주택경기 침체 시 비율을 완화하고, 다시 말해 주택경기가 호황일 때는 조금 비율을 올리고 이렇게 조정함으로써 가계부채를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둘의 결정적 차이가 뭘까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주택을 매수한다고 가정하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LTV가 80%다 그러면 일단 8억이 대출이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은행들이 경험을 해보니까 이 차입자가 한 4~5달은 잘 내다가 다음부터 원리금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대상주택, 담보주택을 경매로 넘기겠죠. 그래서 이제 회수하는데 이러다 보니 빌렸던 차입자는 땡전 한 푼 없이 제로 상태가 돼버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원금을 회수하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비생산적인 일들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대출 규제뿐만이 아니고 DTI를 적용했다, 도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DTI를 도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컨대 소득이 없는 분 같은 경우는 아무리 LTV가 80%라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DTI 때문에 즉 연봉의 일정 비율만 은행에 원리금으로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억짜리 주택을 구매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과거에 많이 있었던 은행 차입금을 통한 단기 투자, 단타라든가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또 이러한 투기 수요 억제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참여정부 때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였죠.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DSR이라는 거는 뭘까요? DSR은요, 영어로 Debt Service Ratio라는 것의 앞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데빗 서비스가 우리가 갚는 원리금 상환액인데 부채 상환액의 비율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DSR은 DTI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 총부채 상환율 DTI는요, 소득이 분모예요. 연봉, 소득분의 분자가 이번에 대출 받아서 갚아야 되는 원리금에다가 기타 신용대출의 이자까지를 더하는 겁니다. 그런데 DSR 같은 경우는 분모는 똑같아요. 연소득 연봉이죠. 그런데 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대출을 받을 때 내야 될 원리금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신용대출 이자에다가 기타 할부금이라든가 자동차 할부라든가 카드론이라든가 그 개인이 빌렸던 모든 은행에 내는 원리금을 싹 더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똑같이 DTI하고 DSR이 50%라 하더라도 DSR은요, 이번에 대출 받을 때 내야 될 원리금 말고 다른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50%라면 예컨대 둘 다 50%면 연봉 5천이면 2,500 정도만 은행에 낼 수 있는데 이번에 빌릴 돈 말고 이미 내는 게 2,200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갚아야 되는 원리금은 연간 30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니까 많이 빌려봐야 몇천 빌리겠네요. 이와 같이 DSR 규제는요, DTI보다는 보다 엄격한 규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식이 크게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닌데 제가 자막에다가 표시를 해둘 테니까요. 둘의 차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참고로 이러한 DSR 규제는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LTV DTI 규제가 없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정부가 금융기관들을 행정지도하면서 DSR 규제는 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복잡한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 이런 다양한 금융규제 하에서 우리가 투자를 위해서 대출을 적정 수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아파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요, LTV, DTI, DSR 같은 것들의 규제가 어떠한지 미리 그 지역의 은행이나 중개사분들한테 들려서 확인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금 수급 계획이 원활해지겠죠. 내가 가진 돈에다가 얼마를 빌려서 투자를 하려 했는데 빌리는 돈이 모자라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소득에 대한 관리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라는 걸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예컨대 여러분 급여생활자는요. 아시다시피 갑종근로소득세 대상자 갑근세를 신고하는 분들은 월급 전체가 신고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고 싶어도 줄일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종합소득세 대상자 분들은 실제로 자기의 소득보다 세금 내는 과세 대상 소득을 많이 줄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세는 덜 내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투자할 때는 아까 DTI나 DSR은 분모가 연간 소득이라 그랬죠. 그 연간 소득이 작아진다는 문제가 있어요. 거로 우리가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 적정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웬만큼은 세금을 내는 쪽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매년 계속 너무 낮은 금액으로 가면 세무조사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조금 예컨대 200만 원 냈다. 그러면 이제 150으로 줄였다, 100으로 줄였다. 다시 뭐 150, 200으로 좀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대략 일정한 선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젊은 직장인 분들이 취직하자마자 비싼 외제차를 구입하는 것은 그리 좋은 투자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SR 규제에는요, 우리가 은행에 내는 원리금 안에 차량 할부금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것도 빌린 거니까요. 그러니까 분자에 할부금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빌릴 때 내야 되는 원리금은 당연히 작아지겠죠. 일정 금액 한도인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팁으로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요, 그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부부 공동 소유도 대단히 좋은 이점이 많아요. 오늘 말씀드린 이제 대출과 관련해서도 여러분 그 빌리는 사람이 차주가 둘이죠. 그럼 두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차주가 둘이기 때문에 대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유롭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중에 처분하실 때 양도소득세도 절세가 된다는 좋은 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경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은 경매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뭐 이제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LTV 80%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매 투자는 이제 대출 차입을 이용하는 투자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
물론 토지 같은 경우에는 뭐 40에서 50%밖에 안 됩니다만은 아파트는 좀 주는 편이에요. 자, 이러한 부분은 다시 향후에 영상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영상에 사용되는 원고가요. 오늘은 지금 6페이지인데 이러한 원고들은 네이버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 주영남 교수의 재테크닥터에 올려두겠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내려받으시면 되겠고요. 역시 저는 늘 아침 8시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주영남의 재테크닥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댓글, 다음에 구독, 공유, 지인분들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